안녕하세요. 버섯 책방입니다. 저는 책 먹는 버섯이입니다. 오늘 저는 소설가들의 첫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달에는 좀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설을 엄청 많이 읽었더라고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한테도 첫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한이달로 여행자, 여기 보이시죠? 최유진 장편소설. 메이저 출판사에서 낸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독립출판으로 딱 300부 인쇄해서 팔았을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되게 자랑스러운 제 첫 장편소설입니다. 저는 이거 냈을 때 이 인디자인이라든지 막 이런 표지 제작이라든지 여기 내지에 들어가는 제작, 뭐 책 단순하게 글씨의 자감뿐만 아니라 정말 이러저러한 것들을 제가 혼자서 다 했어요. 뭐 나름대로의 홍보랄지 아니면은 이게 책이 출간되고 나서는 작은 독립 서점들에도 이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점들에 또 메일 보내서 제 책 좀 받아주시겠어요? 제 아이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런 것들도 하고 그냥 홍보부터 제작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제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되게 저한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300부밖에 책을 인쇄하지 못한 인정받지 못하는 소설가라고 할까요? 그런데 제 메이저 출판사에서 첫 책을 출간하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첫 책에 대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고작 이제 한 300명 정도의 독자들한테 가닿았다는 것 뿐인데도 그 사람들이 내 책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까? 내 책이 재밌기는 할까?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생각하느라고 머리도 아프고 걱정도 많고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좀 책을 내보니까 다른 첫 책을 내는 작가들도 나랑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끼겠구나. 나보다 더한 또 우울감과 공포감과 이런 걸 느끼겠구나. 막 이렇게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메이저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이분들이 너무 대단하고 동경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 책은 그냥 포문을 여는 시작이었고요. 이 책은 아직 팔리지 않은 10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 중에 제 장편소설이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구매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 책을 딱 처음 출간하고 나서는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이런 거를 썼다라는 게 되게 부끄럽고 다시는 못 볼 만큼 민망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 재밌더라고요. 제 책의 모든 내용들과 제가 정말 오랫동안 쓰기도 했고 오랫동안 퇴고하기도 했으니까 그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니까 되게 소중하고 잘 썼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주세요. 10권. 그래서 제 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첫 책 작가분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송섬 작가의 골목의 조라는 책입니다. 사계절 출판사에서 작년부터 박지리 문학상 수상작을 뽑고 있고요. 이거는 2회에 당선된 소설이에요. 먼저 송섬 작가에 대한 소개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중요할 때 꼭 한눈을 파는 버릇탓에 4년제 대학을 7년 만에 졸업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글을 쓰고 일요일에 쉰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많은 것을 걸고 있다. 지금까지 2명의 독자를 확보했다. 골목의 조로 2회 박지리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니까 첫 책 작가의 특징 같은 건 책을 많이 낸 작가들은 막 이렇게 저 무슨 책 냈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첫 책 작가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이 소개글을 읽는 것도 재밌고 다 하나하나 다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인 것에서 오는 소중함과 날것의 무언가? 그런 게 다 느껴져서 저는 첫 책들이 정말 좋습니다. 골목의 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24살인 여자 화자가 주인공인데 고양이들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건축회사에서 이제 도면 그리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어딨지? 막 찾다가 어떤 골목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술집 안에서 본인의 고양이 설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술집이 바로 조라는 또 다른 주인공이 운영하는 술집이었어요. 근데 이 술집은 맥주가 한 종류밖에 안 팔고 그냥 맥주 한 종류여도 그냥 갈 곳 없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맥주 한 잔 마시고 돌아가고 이런 되게 낡은 아지트, 더러운 아지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힙하거나 막 이런 공간도 아니고
그 책의 묘사에 보면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러워서 막 깜짝 놀랐다 이런 묘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더러운 술집에 주인공 여자가 점점 찾아가면서 조랑 여러 가지 교감을 나누고 대화가 되게 즐겁고 이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뭐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이 골목이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엔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골목에 들어가고 나서 이 골목 안에서의 모든 상황들이 다 꿈처럼 느껴지거든요. 되게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느낌? 그러니까 조라는 사람 자체도 되게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계속 의문투성이인 사람이고 자기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모호하고 이 술집이라는 공간도 좀 이상하고 꿈 같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소설이 끝날 때 문을 닫을 때까지 되게 꿈처럼 끝나요. 마치 한 계절의 꿈? 엄청 긴 꿈처럼 이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 저는 그런 모든 문장들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랑 그 여자 화자 주인공이랑 같이 살아가고 고양이도 이제 같이 살고 그래서 셋이서 함께 사는 상황이 그려지게 되는데 막 둘은 연인 관계다 막 사람 관계다 이런 건 아니고 둘의 관계는 동거인인 동시에 친구인 동시에 그러면서 또 종종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친구도 연인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모호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또 매력적인 건 뭐냐면 조의 술집도 그렇고 그리고 여자 화자의 집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골목도 그렇고 다 되게 꿈 같고 모호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벗어나서 이 여자가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결혼식, 선배의 결혼식에 가거나 막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럴 때 언뜻 비치는 꿈에서 깨어나는 느낌의 화자의 묘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비현실과 현실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어져가는 이 소설의 플로우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이 소설이 정말 매력적이고 제 취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소설은 바로 최미래 작가의 녹색갈증이라는 소설이에요. 이거는 지금 자언가모음 출판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트리플 시리즈의 한 책 중에 한 권인데 사실 책 보면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 트리플 시리즈가 뭐냐면 단편 소설들을 묶어놓은 연작 소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편 3편을 좀 엮는 방식을 독특하게 해보자 하는 시도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이 책 쓰신 저자 최미래 작가님의 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2019년에 실천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애매한 동인 애매로 활동 중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녹색갈증이라는 단어는요. 자기와는 다른 생명체랑 자꾸 연결되고 싶어 하는 감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저라는 인간이 뭐 식물하고 연결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동물, 고양이랑 연결되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것이겠죠. 이 소설의 화자도 그 골목의 조 속의 화자처럼 20대의 여성 화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소설을 쓰다가 이제 윤조라는 굉장히 불행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거든요. 윤조. 근데 이 캐릭터를 그 불행 속에 버려두고 이제 그만 소설을 쓰겠다. 이제 소설을 중단해버려요. 윤조는 그 소설 속에 불행한 채로 자꾸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단편 소설에 실려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윤조라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소설 속의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자기 가족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그 윤조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자기보다 윤조를 엄청 좋아해 주는 거예요. 화자는 이때부터 좀 불안함을 느낍니다. 윤조는 내 소설 속에서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왜 밖에 나와서는 행복하지? 왜 나보다 행복해 보이지? 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윤조라는 이 비인간이죠. 결국 캐릭터죠. 이 캐릭터는 나한테 여러 가지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윤조를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녹색 갈증이라는 거죠. 나와는 다른 생명체, 그 캐릭터와 자꾸 연결되고 상상하는 그런 마음. 좀 이 화자의 마음에 좀 공감이 됐다고 할까요? 저도 나름대로 이 첫 책을 내본 작가잖아요. 소설을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어떤 되게 불행한 인물을 그려놓고 그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로 신춘문예를 낼 때, 신춘문예 투고를 할 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인 생각들이 드는데 내가 이 인물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이 신춘문예에 투고하는 것은 이 인물한테 너무 내가 못할 짓을 하는 거 아닐까?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가능성인 거잖아요. 내 신춘문예가 잘 돼서 내가 작가가 되게 하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얘가 더 많이 불행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불행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런 식으로는 내 인물을 불행 안에 떠밀고 싶지 않은 마음, 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 문장이 되게 공감이 됐었는데, 나는 너의 가능성, 넌 나를 죽이거나 나로 인해 최대치로 살게 되겠지. 윤조는 나의 가능성이죠. 내 소설이 될 가능성, 내가 소설가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설에 대한 메타포라고 느껴졌어요. 소설 쓰기는 이 화자를 계속해서 괴롭혔거든요. 윤조라는 인물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 결국 소설 쓰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자가 녹색 갈증을 유발하는 그것은 소설 쓰기인 거예요. 윤조로 치환되는. 그래서 소설 쓰기는 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지만 또 그것 덕분에 최대치로 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순적인 감정. 그래서 저는 이게 최미래 작가의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소설을 써온 시간에 대한 글처럼 느껴져서 첫 책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세 편의 단편소설을 엮는 솜씨가 정말 남다르다. 너무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소설을 써본 입장에서 제 해석은 이랬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해석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설은 성혜나 작가의 빛을 거두면 빛이에요. 성혜나 작가 소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2019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오즈가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사실 저는 2019년에 당선된 이 오즈 소설을 읽었거든요. 너무 제 취향이어서 항상 문예지나 이런 데 나오는 성혜나 소설 작가의 글을 계속 읽어보면서 따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 책도 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책에는 8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어요. 이 8편을 아우르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통의 불가능성. 일단 첫 번째 작품 이야기부터 하자면 언두라는 소설인데 이 언두라는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주인공이에요. 남자친구의 할머니가 아프시거든요. 귀가 잘 안 들리시고 귀가 아예 안 들리시고 그래서 수화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눈도 좀 침침하고 잘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 언두라는 남자친구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이 여자친구한테 자꾸 할머니를 돌보도록 요구하는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처음엔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수화로 언어가 말이 잘 통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할머니를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의 이름 언두는 되게 상징적이죠. 할 수 없다, 소통할 수 없다 같은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화양극장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와 그 다음에 20대 여성 화자 이렇게 두 명이 등장하는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오즈도 마찬가지예요. 등단작이었던 오즈도 할머니 그리고 여성 화자 이렇게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오즈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실제로 있는 무슨 주거복지 프로그램인지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집에 남는 방에서 내가 살면서 할머니를 대신 돌봐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되게 집이 간절해서 이 할머니네 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티스트를 지망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알고는 이 화자한테 자기도 타투를 해줄 수 있겠냐, 자기 상처를 좀 가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투를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막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인공심장을 달았는데 그게 너무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할머니가 조금만 긴장하고 이래도 계속 쓰러지게 되는데도 할머니는 타투를 몸에 받는 걸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루는 이 여자 화자가 남의 몸에 타투를 해본 게 처음이니까 할머니 몸에 이제 마지막 이 꽃잎만 그리면 되니까 이것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게 억지로 할머니 타투를 하다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쓰러지고 결국엔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타투라는 어떤 공통 분모로 소통을 할 뻔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할머니가 죽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될 뻔하다가 망해버리고 결국에는 소통이 되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경우가 되게 긍정적인 경우가 소설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결과보다도. 그리고 당춘 이것도 노인들과 젊은 세대 사이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오케이 부모도 아빠 세대 60세 정도 되는 되게 본인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교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30대 되게 MZ스러운 아들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마찰이 생기면서 아버지가 되게 꼰대력이 드러나 버리는 그러면서 아버지 세대와 MZ세대 도저히 소통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발각이 되듯이 막 드러나는 소설을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작가의 말을 읽잖아요. 늘 첫 책 쓰신 작가분들의 작가의 말은 특히나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 많은데 저는 이 문장에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24부터 29까지 나의 불안하고 조급했던 20대가 이 소설집에 오롯이 담겨있다. 사실 저는 20대라는 시기가 뭐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소설을 집중해서 쓰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소설을 좀 집중해서 써보고 싶다가도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너무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소설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 보니까 송혜나 작가님의 이 문장이 더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송혜나 작가님과는 이 소통 불가능성에 다루는 소설이지만 저는 완전히 소통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 좋은 소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첫 책 특집으로 4권의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제 책도 좀 끼워 넣을게요. 버섯책방에 놀러와 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안녕.